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윤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롭게 인사드리는데 새롭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또 왔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또 허준 씨와 또 이명환 소장님과 제가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었던 방종관 센터장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랑과 함께 할 테니까요.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희가 배경을 싹 바꿔봤습니다. 방 센터장님한테는 좀 익숙한 분위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색깔하고는 군인들하고는 익숙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첫 리뉴얼 한 다음에 첫 방송을 또 네. 박사님하고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그럼 리뉴얼 한 김에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를 사진 한 장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산한데요? 아니 이거 지난 주말 저희 눈 왔을 때 저희 집 뒷산 아닌가요? 근데 그러기에는 굴이 있어요. 근데 저게 이렇게만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농사 지을 때 수로 같은데 저기를 닫았다 열었다 하면 이렇게 막 물 지나다니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니면 방공구 같은. 저도 약간 벙커 느낌으로 저 안에서 뭔가 이제 구호품도 좀 받고 이런 거 재정비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뭐가 탁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지금 저게 태상호 기자님하고 그때 다 같이 답사를 가서 저 태 기자님이 찍으신 건데 직접 저게 찍으신 사진. 원래 기차 터널이에요. 기차요? 예, 되게 작아 보이는 거는 저 앞에 철도를 지금 없애버렸고 주변이 저러다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기차 지나가던 터널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터널이 하나 더 있어요. 터널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쌍굴이라고 해서 쌍굴 전투가 벌어졌던 쌍굴 터널입니다. 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여기에서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1951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한국 전쟁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 지평리 전투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걸 쌍굴 전투라고도 하고 네. 지평리 전투라고 합쳐서 지평리 전투 1라운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공군이 공세를 시작한 게 50년 12월 31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은 이제 그 서울 지역의 민간인 피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을 비웁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이제 한강을 건너서 피난을 가고 쭉 밑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서 피난민들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 가는 이런 시점이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1월 20일쯤 되면 이제 북위 37도선까지 내려갑니다. 북위 37도선이 어디냐면은 평택, 안성, 제천, 삼척 이렇게가 이제 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1월 20일 최종적인 이제 마지막 그 후퇴 지점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제 그때 중공군은 공세를 계속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서부 지역에서는 중공군하고 이렇게 접촉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평택 안성선부터 한 1월 20일이 지나면서 유엔군이 다시 이제 서서히 이렇게 공세로 전환해서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1월 한 27일쯤 되면은 이제 서쪽은 수원 정도에 도달하게 되고 동쪽은 원주까지 유엔군이 이제 진출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쌍굴 전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거의 철수 분위기였고 중공군한테 패전한 게 너무 충격이 커서 뭐 심지어는 그냥 포기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리츠웨이가 참모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어디로 후퇴할까, 어디다 방어 설치할까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전쟁에서. 그러니까 리츠웨이 말은 방어를 하려도 공격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지. 방어한다고 공격을 안 하고 수비만 하는 건 없다는 거죠. 리츠웨이가 늘 주장하는 건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거였습니다. 1월 28일에 2사단, 24단대 먼저 정찰대를 보내라. 그래서 정찰대가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한 정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군대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찰대부터 올려보낸 거죠. 굉장히 위험한 정찰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형을 한번 보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지평리로부터 동남쪽으로 한 5km 지점에 2개의 터널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쌍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쌍굴 전투가 되겠습니다. 쌍굴 지역을 정찰 목표로 했을까? 결국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데 네. 저 쌍굴이 있음으로 해서 중공군이 저기에 보급품이라든가 병력이 저기에 은닉한 상태에서 저 주변에 대기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유엔군 사령부 또 이사단의 걱정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평리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저 쌍굴 지역이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지평리로 바로 가기에는 아직 전선이 저 원주 라인에 지금 있기 때문에 바로 가기에는 적진을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방에서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쌍굴 지역을 먼저 정찰해서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징검다리로 삼아서 지평리로 가자. 그래서 이제 쌍굴 지역을 정찰하게 되는 거죠. 1월 27일 저녁에 쌍굴 지역을 정찰해라. 이제 정찰을 27일 날 명령을 받고 28일 날 정찰을 합니다. 그런데 28일 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28일 날 정찰은 적을 식별을 못한 상태에서 종료가 됐고 네. 28일 저녁에 됐는데 다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미 2사단뿐만 아니고 미 24사단하고 같이 정찰을 다시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정찰 명령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28일 저녁에. 저희가 그 지평리 전투를 할 때도 그 들은 바 있지만 이 당시의 지형과 지금의 지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직접 가셨었잖아요. 다녀보니까 이게 정말 전형적인 매복 지점인데 여기에 매복 지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굽어지면서 저는 그때 장군님 따라다니면서 매복지 여러 군데 가보다가 아 이런 데서 매복하는구나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 하나가 있고 그다음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매복 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개활지라고 해야 될까? 탁 트인 개활지가 아니라 사방에서 사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개활지가 나오게 돼요. 도로가 딱 지나가면 바로 위에서 총알 날라오는 데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요 위에서 바로 매복하기 좋은 지점 거기쯤에서 한번 서요. 거기 또 길이 갈라집니다.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스타인 대위라고 대위가 하면 따라온 분이 있는데 시간 없다는 말을 했대요. 시간 많이 소모했다.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희가 이리 들어가라. 그래서 이때 이제 2사단하고 24사단 두 정찰대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미첼 중위는 전투 경험이 없고 뮬러 중위는 2차 대전 참전 용사였어요. 그래서 또 서로 위로가 됐는지 하여간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 병력이 장교 4명, 병사 56명에서 딱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시 15분쯤에 이제 여기 와서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철길 따라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대위는 교차를 한 9명 남겨, 7명인가 좀 남겨놓고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하고 운전장하고 차 몰고 그 오른쪽 편 마을로 혼자 들어갔어요. 이게 또 결정적인 게 그 차에 무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중공은 매복 때문에 하늘에 정찰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안개 때문에 안 보이고 무전이 또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 있던 무전기를 자기 혼자 가지고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저 매복 지점에 딱 가운데 지점에 철도가 지나가요 또. 그래서 철길 앞에까지 딱 갔는데 철길 앞에도 이게 뭔가 차가 서고 일렬로 섰을 때 총알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황했죠. 왜냐하면 딱 한가운데니까. 이렇게 되니까 뮬러 중위가 고지로 올라가자.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다행이네 그나마.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이제 그 미첼 정찰대가 고지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고지를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중공군도 결국은 453 고지에서 내려서 쫓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같이 달리는 거네요. 예, 거의 이제 옆에서 한면에서 오는 거죠. 예. 저쪽에서도. 저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북쪽에서 333 고지에서 내려오고 453 고지에서 중공군이 뒤쫓아오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감제 고지에 일단 올라가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경주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근데 간발의 차이로 미첼 정찰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이데이는 포로가 되고 신병 7명은 그 도로 바로 옆에 이게 교전이 발생하니까 완전히 도랑에 엎드린 상태에서 응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중공군한테 사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60명 중에 9명이 이미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51명이 이제 저 1번 지점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결국에는 다 올라왔네요. 올라왔죠. 그런데 네. 그 주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와야 되는 게 지형이 정말 절묘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늘에서 봐서 험산 줄령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산탁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희한한 지형이 나왔는데 삼면에 중공군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는 평야라서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는 거죠. 중공군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꽤 가파르고 멀기 때문에 근접할 수는 없고 근접해서 붙은 게 세 쪽에서 붙는데 앞에 이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가 이렇게 푹 파여 있습니다. 못 묘하게. 거기서 공격하면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사격 표적에 완벽하게 걸려요. 그리 멀지 않은데. 그리고 서쪽도 굉장히 우리나라 산이 다 가파르죠. 한 번 도끼 자국처럼 파였다가 올라가니까 저쪽에 있긴 하지만 역시 애들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견제 사격은 할 수 있지만 돌격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그냥 올라오는 것보다 힘든 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렇죠. 내려오는 동안 완전히 노출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뒤쪽 이제 쫓아오는 뒤쪽에 있는데 거기가 또 좁고 이렇게 휘어져서 능선이 오는데 턱이 한번 져가지고요. 45도 경사로 감지가 돼요. 그래도 사면을 공격당하면 총알에 날려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 면이라도 열린 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절묘하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대장이 굉장히 조치를 잘합니다. 프리먼 대령이 이제 지평리 전투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원 부대를 일단 출동을 시키고 정찰기를 다시 보내서 탄약을 우선적으로 기관총탄, 뭐 탄창, 그 탄포 이런 식으로 해서 보충 하늘에 던져요? 던집니다. 저공비행하면서 던지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통신문을 떨어뜨립니다. 무전기 안 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구조부대가 오고 있다. 구조부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뻗으려. 뻗으면은 너희들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통신문을 쓴 거죠. 중요한 건 몇 시쯤 도착한다라고는 안 하죠. 일단 버텨라. 그렇습니다. 버티는 거야. 저기 임 박사님이 그 지원 부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키렐 대위라고 키렐이 상황을 딱 보더니 저 고지 쪽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453 고지 네. 저거를 제압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기가 뒤에서 쏘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서 오는 총알 때문에 부대가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제일 높거든요. 네. 일단 저거를 제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한국전쟁 고지전 아시지만 네. 고지 하나 점령하는데 중대 대대가 휩쓸려 나가는데 엄청 많이 겨우 150명 데리고 있잖아요. 딱 2개소대만 보내요. 근데 이게 좀 믿기지 않는데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뛰어난 군인들은 총알 날라오는 거 보면은 대략 저쪽 병력이 세다 약하다를 와. 알거든요. 그래서 2개소대가 기어서 올라갔더니 벌써 중권이 도망가 버려요. 지금 1번 미첼 정찰대가 고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쫓아 올라간 병력이 있었겠죠. 중공군. 그렇죠. 그러니까 주력은 쫓아 올라갔는데 뒤에서 지원 부대가 와서 453 고지로 올라오니까 453 고지 정상이나 생각보다 중공군이 많았지 적은 규모가 있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2개 소대가 들어오니까 중공군이 예를 들어서 1개 소대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죠. 네, 도망가야죠. 네. 그래서 결국 453 고지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적이 없는 겁니다. 우와. 사실은. 키렐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453 고지를 장악하고 건너편 333 고지 쪽으로 사격을 해서 또 그쪽을 제압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멀리에서 우리를 향한 기관총 사격은 거의 제압을 그렇죠. 시키고 기어 올라오는 중공군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리고 후위 부대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후속 부대가 투입되는 걸 막고 그 사이에 1개 소대를 올려보내서 미첼 소대를 데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하늘에서 본 게 아니고 그렇죠. 땅에서 이렇게 보면서 적은 병력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이 소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근데 밤이고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힘들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병사들 3명이 나타나요. 미첼 수색대. 지원병이. 아니요, 얘들이 도망친 것 같아요, 사실은. 쳤어요? 도망치거나 고립되어 숨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얘들이 위에서 다 전멸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딱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투가 끝나서 네.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투다탕 소리 나고 산이 조용해졌는데 이소대는 전진이 저지됐고 갑자기 생존자 같은 애들이 나타나서 산에서 전멸했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이런 비겁한. 굉장히 유능한 중대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믿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공격 중지령을 내리는데 전방에 있던 이소대장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사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 다 부상을 입었잖아요. 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미셸 정찰대에 있던 위생병이 장비나 물품이 차에다 있을 거 아닙니까? 밤 되니까 그럼 내가 목숨 걸고 내려가서 의약품을 가져오겠다고 내려와요. 고지 위에 있는 병사가? 네, 거기서 이소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 위에 지금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소대가 중대장한테 병사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와, 진짜 기적 같은 일이네요. 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완료된 때가 새벽 3시 30분이었어요. 와. 60명 중에서 1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하고 30명이 부상하고 온전한 사람은 12명. 네, 철수 과정을 좀 이렇게 마무리 측면에서 보면요. 네. 그러니까 11시에 이제 연결이 됐고 새벽 3시 30분까지 철수를 하는데 그래도 철수할 때 기본적인 전술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부상자가 이제 주변에 야간이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부상자를 수색하고 그다음에 중공군 전사자는 이제 이렇게 소지품이 다 뒤져서 혹시 정보가 될 만한 거 오. 어쨌든 정찰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도착해서 이제 다시 저기 여주 북쪽에 있는 이호리 쪽으로 이제 연대본부가 있으니까 철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철수를 하는데 지원부대 차량에는 부상자들 다 태우고 이제 지원부대 병력들은 다시 걸어서 걸어서 새벽에 이제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 이제 포병들이 이제 그 후방을 엄호하기 위해서 화력으로 쌍굴 지역을 이제 화력으로 타격하면서 이제 구출부대 또 정찰부대 같이 이제 차량에 싣고 10여 킬로를 이동해서 여주 북쪽에 있는 이호리로 철수하는 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외람된 말씀인데요. 쌍불 전투잖아요. 쌍불은 안 나오네요. 저는 이 쌍불에서 뭔가 큰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쌍불이 있는 그 지형에서 그냥 적이 있냐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싸울 곳을 찾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위기를 겪었지만 자기 임무를 수행을 했고 중공군 입장에서는 당시 상당히 방심하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미군 나타나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이 틈을 놓지 않고 이제 연대 주력이 진격하면서 진짜 쌍불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싸우게 만드는 것이 정찰대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은 조금 많은 NG가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정찰대의 임무는 수행한 미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요. 중공군이 이 쌍불 근처에 엄청 많이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미군은 앞으로의 전투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정찰을 통해 중공군의 위치를 파악한 유엔군은 쌍굴 지역으로 본대를 보내 전투에 대비한다. 이에 중공군은 대병력을 보내 쌍굴 지역을 포위하며 유엔군의 기세를 꺾고자 한다. 사방이 포위된 유엔군은 압도적인 중공군의 파상 공세 앞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지평리로 향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쌍굴 전투에서 유엔군이 펼친 작전은 무엇인가? 중공군에게 둘러싸이다 쌍굴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